네, 인베스트 정보보안 기사 기출풀이를 시작을 할게요. 지금 풀이 내용은 25년 3월 달에 본 이제 시험에 대해서 할 거고, 그리고 이거 시작하기 전에 공지를 하면 이제 보안기사.com이라는 저희 사이트인데, 뭐 사이트에 여기 글들은 잘 갱신 안 합니다. 뭐 사실은 왜냐면 카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카페에서 하는 거고, 어, 이제 보안기사 이제 종합반 신청하면은 그 저희가 책을 올인원을 무료로 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책받침도 같이 줍니다. 근데 이제 책받침이 진짜 중요해요. 책보다 더 책받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게 이제는 보안기사 필기 실기의 키워드들을 다 여기 중간중간에, 이건 필기 문제죠. 이것도 이제는 25년도 필기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실기 문제인 겁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다 넣어놨는데, 한 6장의 책받침이면 보안기사 필기실기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종합반 신청 전에 이미 이 책을 구매한 분들은 신청하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카페에다가 이 글을 하나 공지해 놨는데, 이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라는 이제 설명이거든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따로 촬영해 놨으니까 이건 이 동영상 활용하면 될 것 같고, 볼게요. 칼리 리눅스라는 게 있다. 보통 이제 침투 테스트 도구인 거죠. 그냥 리눅스인데 결과적으로 해킹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미리 다 설치되어 있다. 자, 그래서 데비안 리눅스 계열, 이제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분투 우분투 계열의 침투 테스트 도구는 백트랙입니다. 백트랙, 이거 같이 이것도 기출이에요. 백트랙. 자, 메타스플로이트라는 도구를 통해서 침투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우리 교재에 있죠. 그 다음에 hping은 디도스 도구, 이것도 기출입니다. 히드라, 존더 리퍼 무작위 공격 도구. 그 다음에 해시캣, 무작위 공격이 아니라 패스워드 크랙 도구 3개, 그죠? 와이어샤크, 스니핑, 그 다음에 웹 프록시 도구, 그죠? 그래서 얘는 TCP가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패킷을 캡처해서 변조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죠. 메시지를 가로채거나 변조할 수 있는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뒤로 가볼게요. 자동 로그인, 보통 이제 개인 컴퓨터 같은 경우 로그인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 치고 그렇게 보통 잘 안 들어가죠. 왜냐면 자동 로그인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토 로그온이라는 요게 이제는 기출 문제죠. 답 요거네, 그죠? 기출 문제고, 로그인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제 등록해 두니까 윈도우 레지스트리에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유메스크, 리눅스 디폴트 권한 값이죠. 유메스크. 그래서 이게 이제는 어,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진단원 문제로는 이게 뭐가 되냐면, 잘못된 권한 설정이 되는데 001 때 그러면 666, 그래서 파일이니까 디렉토리는 777에서 빼야죠. 그럼 002, 그러면 664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9, 4, 6이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이 두 개만 설정된 거잖아요. 그래야지 6이니까 R, W 짝대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디폴트 권한이고, 사실은 정보 보안은 뭐가 됐든 권한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뭐 서버가 됐든 뭐 DB가 됐든, 루트킷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악성 코드를 은닉하거나 권한 상승, 악성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어떤 도구들의 묶음이다. 자,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사라는 일단은 요거는 그냥, 사실은 공부 자체가 요런 문제들은요, 사실 공부 자체가 우리 실력과 뭐 솔직히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요 문제는 그냥 요대로 끝내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쉽게 좀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탄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다, 그래 이렇게 기억하고, 또 하나는 요거 있죠, COPS. 요 P가 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 그러니까 크랙 관련된 놈이에요. 패스워드를 공격하는 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니키토가 나왔는데, 이거는 웹서버와 응용 프로그램 취약점. 그죠?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 취약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음. 이런 문제가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자, 다음 모든 디렉토리의 setUID 뭐죠? 실행 시에 소유자, 그죠? 소유자의 권한으로 실행되는 거. 검색할 수 있는 명령어는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모든 디렉토리니까 일단 점은 아니죠. 점이라는 건 현재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거고, 슬래시, 즉 모든 디렉토리에서 있는 setUID 마이너스 타입 파일이어야 된다. 파일, 그죠? 타입 파일이어야 되고, 2000이라는 거는 setGID죠. 그러니까 얘당초 여기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퍼밋 권한이 2000이거나 setGID 옵션 하나 추가, 퍼밋 권한이 4000이거나 setUID를 찾아서 프린트 화면에 출력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2번인데 뭐 답은 2번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는 약간 그 뭐랄까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실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find 현재 디렉토리에서 마이너스 PERM 마이너스 4000 그죠? set UID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ls-alp 좀 자세히 좀 봅시다. CPU text 그러니까 여기가 소문자 s죠. 소문자 s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setUID가 걸려 있으면서 실행 권한이 있는 거를 나타내니까.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출제자는 이런 걸 도대체 뭘 보고 출제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요거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를 드릴게요. 이건 이 부분은 리눅스 취약점 점검에 대한 정리 자료예요. 정리 자료고, 아마 이쪽에 있네. 그쵸? 이 문제를 낸 거라는 거죠. 이 문제. setUID와 setGID에 관 설정된 find 명령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딱 요 문제 또 따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낸 거고요. 그 디폴트 권한도 여기 있죠. 그 위쪽에 있나 보다. 그죠? 예, UMask.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를 보고 출제자가 낸지 알았다면 이것처럼 요약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만 봐야지 어떻게 뭐 어떻게 많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 내용으로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봤냐? 원래 제가 뭐 사실 영준출판사가 하니까 굳이 뭐 제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구매 인증 메뉴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메뉴를.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신 분들은 저거를 일할 때도 필요하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메일 정리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주니까 저거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가보죠. 이건가요? 자, 이제 5번 했고, 자, 윈도우 시에 이것도 은근히 이거 거의 뭐 그냥 매번 나온다 라고 보셔도 돼요. 로그인 시에 사용자 계정 정보에 대한 해시 값을 저장하고 있는 거는 뭐냐? 그거는 이제 SAM인 거고요. 그리고 LSA는 이제 인증 과정을 나타내죠. 그래서 요거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설명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잠깐만요. 여기 어디인가 있는데 요거인가 보다. 윈도우 인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위에 거는 이제 실기 기출이고요. 아이디 패스워드 찍고 로그인 하잖아요. 그러면 이 LSA라는 게 이제 인증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워드를 비교하고 맞으면 어떻게 해요? 토큰, 인증 정보인 토큰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패스워드가 저장된 되어 있어야지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걸 SAM에 갖고 있고, 토큰이 부여가 되면 SID를 부여해요.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관리자가 500번입니다. 그럼 그 500번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어떤 디렉토리나 이런 거에 접근할 수 있는지 권한을 검사합니다. 요 말도 필기 기출입니다. 지금 제가 한 말도. 그리고 요 LSA 프로그램 이름은 뭐냐? LSA 서브 시스템 ss.exe 그것도 기출이에요. 그것도. 자, 넘어가 볼게요. 힙 스프레이. 이거는 이제는 제9회 정보보안기사 필기에 처음 등장한 문제인데, 힘 영역에다가 셀 코드, 즉 악성 코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악성 코드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뭐 뿌린다고 사실은 뭐 악성 코드가 실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DEP입니다. 데이터를 실행하는 거 보호한다. 데이터 익스큐션 프로텍션. 그래서
DEP 설정을 해제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는 같이 흘려다니는 거고, 유사한 거로 LX 비트 never execute, 그죠? 예, 이것도 1로 설정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etc 비트 시스템 파일에 설정하는 거예요. 요게 다 기출이에요. 지금 제가 말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 그래서 공격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뭐냐? 그래, 이 문제를 보니까 셀 코드를, 그죠? 힙 공격 주소, 힙 공격의 주소를 셀 코드 주소로 변환해서 셀 코드를 실행하게 한다. 이건 뭐 셀 코드를 실행하게 한다. 이거 맞는 거고, 함수의 복귀 주소를 조사해서 임의의 프로세스를 조작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3번이. 자, 함수의 복귀 주소를 조작하는 거는 이제 스택과 관련된 거죠. 자, 리눅스의 로그 파일, 그죠? 리눅스 로그 파일은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제가 이거 어차피 뭐 드릴 거니까 여기 그 리눅스 취약점은, 근데 이건 뭐 공식적인 약속은 아닙니다. 사실 안 줘도 원래 안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요 리눅스에 관련된 그 파일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라스트 명령어는 로그인, 로그아웃, 리부팅 정보를 가지고 바 밑에 WTMP의 텍스트 파일을 참조한다. 야, 이 말이 틀렸네, 이 말이. 그죠? 앞에 말은 다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이너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로그는 이렇게 바 밑에 있어요. 위치가. 그러니까 바 밑에, 로그 밑에. 그러면 여기 이제 로그 파일들이 있거든요. 뭐 WTMP건 뭐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ls ALP WTMP 이렇게 보자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파일 타입이 어떻게 되냐? WTMP. 그러면 뭐 데이터래요. 그러면 여기 열어볼까요? WTMP. 그러니까 뭔가 못 알아보겠죠. 그죠? 이런 형태, 바이너리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last라는 명령어로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9번 뭐죠? 잠시만요. etc 때 passwd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에 대한 설정으로 이제 올바른 것은 뭐냐. 자, 요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네요. 지금 보면 앞에가 이제 id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 자리. 그래, 이 패스워드가 여기가 x면 패스워드는 섀도우 파일에 있습니다 나타내고, uid, gid, 루트 이거는 도움말이고, 홈 디렉토리, 쉘의 이름, 그죠? 리눅스 표준 쉘인 배쉬를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게임지의 계정의 UID는 다른 값으로 변경해야 된다. 볼게요. 여기네요. UID가 0이잖아요. UID가 0인 거는 루트 계정을 나타내요. 그죠? 루트 계정을 나타내서 루트 계정은 루트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죠. RDP 원격 데스크탑 연결, 그죠? 원격 데스크탑 연결에 사용된다. 그러면 RDP 공격에 필요한 것은 뭐냐? 이게 터널링입니다. 이거 처음 나왔어요. 이거 이 시험에, 보안기사 시험 처음 나왔는데,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방화벽에 의해서 네트워크 연결이 차단되는 경우 네트워크 터널링과 포워딩 전달하는 거, 방화벽을 우회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 터널링의 말뜻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원격 데스크탑 연결이라는 건 결론은 특정 IP를 지정해서 목적지에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앞에다가 방화벽을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 IP 번호가 10번이라고 해볼게요. 10번 IP는 예를 들어서 deny, 거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차단이 되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터널링이라는 건 사람들이 잘못 기억하는 게 터널링 이꼴 암호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관련이 없어요. 터널링은 단지 그냥 암호화도 하는 거지. 이 10번 IP에다가 가짜 헤더인 20번 IP를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가다가 방화벽에 딱 보니까 IP가 20번이잖아요. 근데 10번을 디나인 하니까 나는 여기를 뚫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공격하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터널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니핑은 말 그대로 훔쳐보는 거고, 스푸핑은 IP를 변조한다거나 그런 거고, 하이제킹은 연결 정보를 훔쳐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연결 정보를. 그 다음에 이제 1번 안드로이드에서
API가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HAL입니다.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우스,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냥 PC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우스에도 수만 가지의 제품의 마우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하는 개발자가 이 마우스를 관리하거나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원래는 이 기계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HAL이라는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은 이 기계에 의존하지 않게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는 약속된 것만 부르면 알아서 밑에는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 12번이죠. 자, 라우터에서 10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이죠? 이거는 이제 기억하는 게 좋아요. 세션 타임아웃. 그죠? 10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종료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여기 뭐 복잡하게 4줄 있는데 핵심 키워드는 이걸 외워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런 거는 출제자는 뭐를 보고 내냐, 그죠? 이것도 아까 리눅스 취약점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이게 이제 라우터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라우터 취약점 가이드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고 내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게 보안 기사를 취득하고 일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한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고 좀 이제 넘어갑니다. 자, 코드 난독화. 난독화는 건 뭡니까? 소스 코드를 소스 코드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 값으로 변환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석이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럼 안드로이드에서 어떻게 하냐? 이거는 뭐 기억해야죠. 디버그의 빌드 타입에 manify enable의 false, 릴리즈 타입에 true를 해라. 그러면 지금 릴리즈 타입이라는 거는 뭡니까? 프로그램을 배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디버깅 할 때는 꺼버리고 실제로 빌드 할 때, 그죠? 트루로 해서 난독화를 해라. 자, 히드라 무작위 공격을 하는 거죠. SMB 서버의 패스워드 취약점을 공격하게 한 명령어로 맞는 것은 이라고 그러는데, 히드라 지금 같은 경우는 얘는 뭡니까? 루트. 그러니까 아이디는 루트로 고정하고, 그죠? -L 루트로 고정하고, 요게 대문자 피해야 돼요. 대문자 피해 사전 파일, 그죠? 사전 파일을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IP 주소 주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잠깐 예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SMB는 없고 FTP를 가지고 하나 해보죠. 지금 이거는 그냥 테스트용 프로그램 파일질라라는 FTP가 있습니다. FTP를 한번 띄워볼게요. 자, 보이는 것처럼 FTP의 포트에 21번 포트, 명령어를 수신받는 21번 포트가 지금 대기하고 있고, 관리자 페이지를 열어보면 패스워드 없습니다. 자, 관리자 페이지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지금 기다리고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유저를 보면요, 지금 여기 테스트, 그죠? 테스트라는 계정이 있고 패스워드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히드라라는 걸 써서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보안기사처럼 nmap 포트 스캐닝을 해라. TCP를 할 거고, IP는 10.0.2.2를 해라. 그러면 이 칼리 리눅스에서, 즉 리눅스에서 윈도우 PC를 포트 스캐닝 합니다. 보니까 21번 포트가 오픈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오픈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크런치에 44는 뭐냐면 최소 자릿수, 그 다음에 최대 자릿수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a.txt에 넣어라. 이게 뭐예요? 사전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a.txt를 보면 숫자의 조합이 4자리, 최대가 4자리라고 했으니까 만들어지고, 그러면 히드라 -l, 그죠? 히드라 이렇게 써야죠. -l, id는 테스트로 고정하고, 일단 고정할게요. 물론 여기도 대문자 L을 주고 파일명 줘도 됩니다. 패스워드는 a.txt라고, 타겟 공격은 10.0.2.2로 하면서 프로그램은 FTP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패스워드 쭉 넣어봐서 지가 패스워드를 찾으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중단할게요. 이쪽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나한테 그죠? 테스트의 패스워드 뭐 이렇게 계속 입력이 들어왔죠. 근데 이 중에서 뭐 하나가 맞았던 거죠. 지금 이거 다 틀렸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뭐 하나가 맞았으니까 저기 이제 응답이 오겠죠. 이게 바로 무작위 공격이고 이 프로그램이 히드라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보죠. 리눅스에서 etc 밑에 서비스, 그러니까 쟤는 포트 번호 있고 프로그램명이 있는 거죠. 자,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 자, 비인가자가 운영 서비스의 포트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포트를 오픈하여 악의적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회색 etc 밑에 서비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요즘 잘리긴 했는데 프로그램명, 포트 번호, 프로토콜, 그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시스 로그의 설정 레벨로 올바른 것은 이제 이거는 뭐 그냥 답이 없어요. 외우는 수밖에 없고. 자, 시큐리티 오솔리제이션 메시지, 이게 4번이다 이거죠. 4번, 그죠? 이거 4번. 자,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자, 17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올바른 것은 뭐냐. 자, 바이러스 혹은 악성 코드가 활성화되거나 페이로드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것도 처음 나왔습니다. 이 보안교사 시험에서 그걸 페이로드 트리거라고 한다. 그래서 바이러스 혹은 악성 코드가 활성화되거나 페이로드 될 수 있는 상태이다. 자, 그러면 기본 용어가 있는데, 트리거라는 말은 특정 조건에 발생하는 이벤트를 나타내고, 익스플로잇은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페이로드는 악성 프로그램 혹은 악성 모듈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제 기본 용어를 가지고 맞출 수도 있습니다. 더티카우 취약점과 유사한 거는 뭐냐. 자, 요건 그대로 보세요. 더티카우 취약점은 이것도 처음 나왔습니다. 보안기사에서 리눅스 커널의 읽기 전용 메모리를 할 때 경쟁 조건을 유발시켜서, 경쟁 조건 뭡니까? 하나의 공유 자원, 대표적인 예가 회사 프린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경합을 하면서 발생하는 취약점, 그게 레이스 컨디션이죠. 그래서 요거는 정보보안기사 실기 기출이기도 합니다. 자, 쓰기 권한을 얻을 수 있는 취약점이다. 루트 계정의 권한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더티5는 공개된 리눅스의 로컬 권한 상승 취약점으로 무단으로 수정할 수 있어서 유사하다. 그죠? 요거는 그냥 요 용어, 요 말 자체로 그냥 공부해 두는 게 그냥 보면 됩니다. 보면. 자, 윈도우의 계정 관리 설정에 대해서 이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어드민이 계정의 이름은 변경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뭐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뭐 그 이름 관계없어요. 뭐 변경하나 뭐 근데 로그인 시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된다. 맞죠? 로컬 사용자 및 그룹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속성, 소속 그룹의 모든 그룹을 제거해야 된다. 그치? 이게 뭐예요? 권한 최소화해라 그 얘기고, 로컬 보안 설정 네트워크에서 익명의 SID가 뭡니까? 인증번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호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니까, 그죠? 이걸 허용하면, 익명의 SID를 허용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눅스 PAM 모델. 그럼 PAM 모델 하면 딱 그냥 머릿속에서 PAM, 모델이 아니라 모듈이죠. PAM 타입 4개 뭐죠? 어카운트, 오스, 세션, 패스워드. 딱 그냥 기억이 나야 돼요. 3회 틀렸을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0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가 분단이냐 초단이냐, 언락 타임이 얘는 초단위 설정입니다. 그래서 D9 3회 그죠, 언락 타임 600초다. 자,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시스템 보안을 완료하겠습니다. 자, 25년 3월 네트워크 보안 과목 기출 분류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방화벽의 종류 중 외부의 네트워크와, 여기 외부의 네트워크를 뭐라고 그래요? 인터넷이죠, 인터넷.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표현도 쓰고, 실제 방화벽에서 설정할 때는 언트러스트 네트워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부 네트워크에 사용해서 DMZ 구간을
준다. 이게 이제 인터넷망이죠. 우리 웹서버 있는데 인터넷.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은 외부 인터넷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할 때, 분리한다라는 거는 IP의 주소 체계를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IP의 주소 체계를 다르게 가져가려면 우리가 랜카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즉 여기에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ipconfig 이렇게 치면 뭔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지금 와이파이를 쓰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물리적 랜카드에 이렇게 IP 주소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상화 프로그램들이 깔리면 여기서 말하는 가상화 프로그램은 뭐 그 버추얼 박스 뭐 그런 겁니다. VM웨어 뭐 이런 게 깔리면 실제 기계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마치 여러 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져요, 소프트웨어로. 그래서 그걸 VLAN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IP 주소가 다르게 부여가 되죠. 그죠? 다르게. 그러면 각각의 IP 주소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접근 통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망과 내부망 사이를 분리하는 방화벽인데, 컴퓨터 하나에 랜카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뭐냐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컴퓨터 하나가 랜카드가 두 개가 있는 게 뭡니까? 듀얼 홈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듀얼 홈드. 그리고 끝에 문제를 보면 스크린 라우터는 OSI 7계층에서 IP 계층에서 돌아가는 거죠. IP 계층이라는 게 뭐예요? IP 주소를 가지고 경로 결정하는 게 IP 계층인 거죠. 그래서 앞쪽에다가는 특정 IP를 가지고 열어 닫어, 즉 혹은 뭐 포트를 가지고 열어 닫어, 그게 이제 스크린 라우터죠. 그래서 스크린 라우터 한 대를 두고 뒤쪽에 듀얼 홈을 두는 거, 이 듀얼 홈. 그러면 이 듀얼 홈의 다른 말도 되면서 사실은 이 버스턴 호스트라는 거는요, 그냥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뭐 중앙으로 집중화된 컴퓨터. 그죠? 이렇게 두 대 두는 게 뭐냐? 뭐 답은 뭐야? 그냥 서브넷이겠죠. 그죠? 그런데 호스트. 그죠? 잠깐, 호스트 맞나? 여기가 두 대구나. 두 대. 그죠? 이걸 잘못 봤네. 그죠? 저렇게 한 대 한 대 두면 호스트고, 저렇게 앞에 두 대, 그러니까 두 대 두고 듀얼홈 하나 두면 서브넷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에 스크린 라우터 하나 두고 듀얼홈 하나 두고요, 스크린 라우터, 이렇게 스크린 라우터가 두 대 들어가죠. 그리고 듀얼홈 하나, 그거는 서브넷. 요거 없이 이렇게 들어가면 스크린드 호스트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요거 조금 이해를 위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만든 ISMSP 교재인데,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기업의 네트워크는 이렇게 고객이 있어요. 고객이 방화벽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스크린이 라우터의 역할을 하는 방화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DMZ 구간, 그래서 뭐 인터넷 영역이라고도 그래도 돼요. 그럼 웹서버가 있습니다. 웹서버가. 그리고 웹서버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입력되는 것을 필터링하는 게 웹방화벽인 거죠. 자, 그리고 연결이 돼서 서버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서버팝 방화벽이 되는 거예요. 이쪽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DB 앞쪽에는 보통 방화벽을 잘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이게 통짜예요. DB에다가, 여기 DB 접근 제어네, 방화벽이 아니라. 그죠? DB 접근 제어라는 걸 놔서 DB를 또 지킬 수도 있죠. 요렇게 하나, 둘, 세 개, 요렇게 구성하는 걸 계층형 보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근데 요 앞에다가 스크린 라우터, 듀얼 홈, 그 다음에 스크린 라우터, 요런 식으로 두면 스크린드 서브넷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방화벽의 구성이.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죠. 포트 스캐닝 도구는 뭐냐, 그죠? 그러면 넷스테이트라는 건 뭡니까? 네트워크 연결됐냐 안 됐냐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윈도우에서도 돌죠. 지금 보면 넷스테이트 -antp 이렇게 하면 뭐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서비스 ssh 스타트 이걸 띄우면 다시 보면 listen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 22번 포트에서. 그죠? 그리고 0.0.0.0
IP에 제한 없이 누구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넷스테이트 커맨드는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거고, 와이어샤크와 TCP 덤프는 수동적 공격 도구인 스니핑이죠. 근데 엠맵이 포트 스캐닝 도구인데, 지금 이 리눅스에서, 이게 이제는 칼리 리눅스거든요. 리눅스에서 이 윈도우를 스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윈도우에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를 띄워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FTP 하나를 띄워 볼게요. 그냥 이거는 뭐 인터넷에서 XAMPP 다운로드 하면 나와요. 그러면 파일질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럼 FTP를 하나 이렇게 띄워 볼게요. 그러면 여기 21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21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연결을. 그럼 얘가 붙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포트 스캐닝 목적이니까 mmap-s 스캐닝을 해라. FTP는 TCP를 쓰죠. TCP에 씬을 보내고 윈도우의 IP 주소를 스캐닝해라. 뭔가 잘못 쳤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지가 스캐닝을 합니다. 이쪽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포트를 쓰고 있는지 쭉 보면요. 21번 포트에 FTP가 있고요. 지금 8080에 웹도 있습니다. 웹도 있고, 그리고 151에 오라클 DB도 있네요. 그죠? 데이터베이스까지 띄워져 있어요. 그리고 원격 연결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포트 정보를 얻어올 수 있고, 당연히 맥 주소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자, 그래서 답은 22번에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제 다음 가로에 들어가는 게 뭐냐, 이제 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뭐 사이버 킬체인 단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는 단순 암기들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실기에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정찰, 무기화 및 전략, 익스플로이, 명령 및 제어, 탈옥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순서대로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정찰, 행동 및 탈출, 그죠? 니은이죠. 자, 보통은 이제 이 중간을 가로로 많이 놔요. 중간을. 자, 스위치 환경에서 포트를 스니핑하는 것이 아닌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DNS 스푸핑이 뭡니까? DNS 스푸핑. 스푸핑이라는 영어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결과값이 가짜다. DNS의 결과값이 뭐예요? IP 주소잖아요. 가짜 IP가 온다. 그죠? ARP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가짜다. 뭐가? 맥 주소가 가짜다. ARP의 결과값이 맥 주소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이 스푸핑은 IP가 가짜다라는 얘기는 네트워크의 흐름을 변경하는 공격이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뭐 다음 중 네트워크의 흐름을 변경하는 공격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되는 거고, 자, DNS는 기본적으로 TCP와 UDP 둘 다 씁니다. 자, FTP죠. 그냥 뭐 매번 그냥 한 문제 있어요. 그냥 FTP는. 자, FTP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이네요.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응용 계층의 파일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응용 계층의 프로그램이다. 프로토콜이다. 전송 구간을 암호화하지 않으며,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은 아닌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전송 구간을 암호화하지 않으며 암호화가 필요한 경우 SFTP를 사용해야 된다. 이거 맞거든요. UDP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빠르게 통신할 수 있다. 이거 TFTP. 이것도 맞아요. FTP 바운스 어택은 익명의 FTP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포트를 스캐닝하는 거다. 포트를 스캐닝하는 거는 맞죠? 익명의 FTP를 통해서 포트를 스캐닝하는 거다. 근데 여기가 자기 자신의 포트를 스캐닝한다. 그래, 이건 또 틀렸어. 이거는. 근데 이 문제는, 잠깐만요. TFTP는 UDP를 빠르게 통신한다. 맞아요. SFTP도 맞아요. 파일과 업로드의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 맞아요. 이거 답이 4번인데, 이게 올바르지 않은 것이냐.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거. 그래야지 이게 말이 돼요. 이거는 제가 여기에다가 올려 드릴게요. 지금 보면 요게 지금 구매 인증이 있죠. 제가 혹시 잘못된 거나 오타 있으면 여기에다가 올리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다 올리고 있으니까 여기에다 올릴 테니까 요런 거 있으면 그때그때 올릴게요. 자, 그리고 넘어가 보죠. 자, 엠맵을 사용해서 포트 스캐닝하는 방법 중에 로그를 기록하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로그를 기록하지 않는 게 뭐예요? 스텔스 스캐닝인 거죠. 자, 그러면 스캐닝 T 뭐죠?
TCP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패킷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X마스. 그래서 로그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포트 스캐닝 중 포트가 닫혀 있을 때 결과가 다른 거. 자, 요런 게 이제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포트 스캐닝, 이거 제가 그 이론서에다가 요거만 따로 정리를 해줬어요. 표로. 왜? 그림을 보고 외우는 거는 좋은데, 이게 경우의 수가 다르니까 외우기가 어려우니까요. 딱 두 개를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TCP. 두 번째는 UDP만 공부합니다. 자, UDP는 포트가 열려 있을 때 응답이 없어요. 요거는 그래 공부 안 해도 돼. 사실은. 얘는 TCP는 3way 핸드세이키니까 열려 있으면 신 보내면 에크로 응답이 오는 거고, 신에크죠. 정확한 표현은. 포트가 닫혀 있으면 리셋 에크로 응답이 와요. 요거 하나 기억하고, UDP는 포트가 닫혀 있으면 ICMP unreachable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야지, 뭐 엑스마스는 열려 있을 때 오고 안 오고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UDP 플러딩, 그러니까 UDP를 통해서 디도스 공격하는 거겠죠.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과거 기출에서 ICMP Destination Unreachable, 즉 목적지 도착 불가를 이용한 디도스 공격 기법은 뭐냐, 이렇게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UDP 플러딩이에요. UDP 플러딩. 자,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실기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점수 받기가 그냥 아주 좋은 거죠. 3계층에서 동작한다. 3계층 뭐죠? 첫 번째 1계층 뭐예요? 피지컬, 물리. 여기는 없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그 다음이 네트워크. 이미 나왔죠. 네트워크. 그 다음이 전송, 트랜스포트. 그 다음이 뭐죠? 세션인가? 세션.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 계측에 있는 프로토콜의 이름이 IP죠. 그럼 뭐겠습니까? IPsec VPN이 되는 거죠. 그래서 IPsec VPN이 3계층에서 동작하는 거고, PPTP 나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뭐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이렇게 나온다고요. L2TP, 시스코, L2F, 시스코. 전부 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동작하는. 그래서 보안기사 실기시험에서 뭐가 나왔냐면 저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중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동작하는 VPN 3개를 써라. 그게 작업형으로 나왔어요. 그게 완전히 점수 주는 거죠. 그거는.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요. 트레이스 라우트, 경로를 추적한다. 이것도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핑하고 트레이스 라우트.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ICMP 패킷을 사용하는 거죠. 핑하고 트레이스 라우터는. 자, 자신 내부의 네트워크의 상태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명령어다. 내부가 아니죠. 내부가 가는 경로를 보여주는 거니까. 자, 스테이트풀과 스테이트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거 참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에 대한 게 있는 거냐, 있냐, 그거를 묻고 있는 거죠. 올바르지 않은 것이네. 자, 스테이트리스는 상태를 잃어버린다. 클라이언트 서버 관계에서 상태값을 서버에 보관한다. 아니죠. 이거 잘못된 거고. 자, 여기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 중요한 문제라서. 스테이트리스는 연결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스테이트풀은 뭐예요? 연결을 유지해요. 근데 HTTP 프로토콜 같은 거 있죠? 그거는 스테이트 풀이면서, 스테이트 리스구나. 그죠? 죄송해요. 스테이트 리스. 연결 유지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FTP 이런 거. 그죠? 연결을 유지하죠. 그죠? 스테이트 풀. 그래서 요 내용의 개념을 알아놔야 돼. 그냥 연결하고 하냐, 안 하고 하냐. 그렇게. 자, 그래서 뭐, 답이 뭐였지? 3번이었나? 아무튼 그거입니다. 다음 중 스니핑 도구가 아닌 것은? 프로세스 익스플로러가 뭡니까? 이거 그냥 쉽게 보면 이거예요. 그냥 작업 관리자. 이거예요. 이건데 조금 더 보기 좋게 하고 좀 멋있게 해준 거예요. 우리 그 책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떠 있는 프로세스 목록을 볼 수가 있고, 어떤 프로세스가 무엇을 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서 스니핑 모드로 올바른 것은 뭐죠? 프로미스큐어스 모드. 즉,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목적지의 맥 주소가 4개 아니면 기본적으로 패킷을 버리는데, 목적지의 맥 주소가 4개 아니어도 패킷을 버리지 않게 하는 게 프로미스큐어스 모드죠. 요거. 근데 여기 지금 여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if config 설정을 하는데 랜카드의 이름은 ETH0고 PRO MISC 요거 실기 기출이에요. PRO MISC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기 PRO MISC라고 보이죠. 이제 프로미스큐어스 모드가 설정이 된 거고, 요것도 실기 기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제하는지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해제가 돼요. 그러면 위쪽을 봐보면 PRO MISC가 없어졌어요. 이거 없어졌죠? 예, 이제 해제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2계층. 2계층이 뭐죠? 데이터 링크 맞나? 그죠? 데이터 링크 계층이죠. 맥 주소 기반으로 동작하는 건 뭐냐? 1계층은 뭡니까? 피지컬이잖아요. 그냥 이 피지컬은 그냥 전기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전기 보내는 것밖에 없고 그걸 우리는 스위치라고 한다. 리피터 뭐죠? 전원 증폭하는 거. 라우터 3계층에서 경로하는 거. 허브 얘도 전원 증폭합니다. 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선랜. 이거 은근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말고 그냥 자동차 나오면 그냥 802.11.p다.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요 밑에 있는 것 중에 기출 문제가 더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요겁니다. 802.11n. 내가 딱 보니까 여기 엔터가 안 들어가 있어. 지금 엔터가 들어가서 여기 있어야 되는 건데, 그죠? 자, 802.11n은 600메가 요런 속도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5, 600메가 보낸다. 그냥 그 정도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 다른 게 뭐냐면 무선랜은 기본적으로 2.4GHz라는 주파수를 써요. 주파수라는 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전기다 생각하면 돼요. 좀 낮은 전기. 근데 5GHz도 와이파이 주파수거든요. 2.4와 5GHz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 그게 802.11n이다. 그죠? 요거 기억하라고요. 요거 기출이에요. 기출이고, 뭐 나머지 핸드오버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망이 있잖아요. 망이. 기지국에 내 핸드폰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옮겨가. 그럼 다른 기지국으로 내가 차 타고 이동한 거죠. 그럴 때 끊김없이 연결이 가는 거. 그걸 핸드오버라고 해요. 근데 R 뭐겠습니까? 로밍의 약자겠죠. 그냥 대충 봐도. 그죠? 자, 그래 핸드오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5GHz를 쓰면서 대역 802.11n과 호환되는 게 AC라고 하는 거. 근데 이렇게는 못 외워요. 굳이. 뭐 저는 외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외울 필요 없고 P하고 요 N 있죠? N. 그죠? N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눅스 경로표 기법. 기본이지만 중요한 문제죠. 기본이지만 중요한 문제예요. 자, 지금 보면 자, 요 딜트가 뭡니까? 딜트가 현재 디렉토리죠. 예를 들어서 지금 pwd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점 하면 pwd 지금 현재 디렉토리죠. 딜트 현재 디렉토리예요. 그죠? 근데 cd 치면 원래대로 가겠지. 그죠? 원래대로. 그러면 cd 딜트 현재 디렉토리에 밑에 무슨 디렉토리가 있으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얘죠. 얘가 맞는 거예요. 다른 거는 딜트가 이렇게 뒤에 올 수 없어요. 틀린 거고 이것도 틀린 거고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WPA2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WPA2 CCMP 요거는 AES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여기 이제 밑에 나와 있긴 한데 WEP라는 와이파이 보안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WPA2가 있고 PA가 있고 WPA2가 있는데 WEP는 기계가 후졌어요. 기계가 안 좋았다고요. 그래서 비트 단위로 하는 RC4 아모아의 고정키 아모아 키가 고정이다. 물론 한 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사용하고 있고 근데 아모아 키가 동적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WPA는 RC4 아모아 알고리즘에 TKIP라는 동적 키를 썼고
가짜 와이파이에 붙는 문제가 있어서 상호 인증을 하는, 너 진짜 AP 맞니? EAP 기능이 들어갔고, WPA2는 이제 기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블록 암호화 기술 AES를 썼고, CCMP, 그 다음에 EAP의 상호 인증을 이렇게 쓴 겁니다. 요걸 알아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얘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WEP와 WPA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은 뭡니까? 이렇게도 나오고, WPA와 WPA2의 공통이 뭡니까? EAP. 이렇게도 출제가 된다. 그래서 같이 알아놔야죠. 자, 뒤로 한번 가보자. 자, 무선랜 공개키 와이어레스 PKI. 사실은 이게 뭐 별 필요 없는 거입니다. 옛날에 좀 이슈됐다가 지금은 의미가 없는 건데, 옛날 문제예요. 옛날 문제. 정말 옛날, 아주 20년도 지난. 지금은 무선도 빠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PKI는 무선은 예전에 네트워크가 안 좋으니까, 이 네트워크가 안 좋은 환경에서 막 공인인증서를 검사하고 전달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숏 라이브 서티피케이트, 하루 동안만 쓸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써서 매일 매일 설치하게 해주자. 그러면 이 공인인증서의 유효성 검사, 즉 유효하냐 무효하냐, 그걸 안 해도 되지 않냐? 의미 없죠. 지금 다 의미 없습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왜? 네트워크가 좋은데요. 무선이고 뭐고. 그래서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뭐 시험이 어떤 문제는 좀 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올드합니다. 올드하니까 스푸핑 공격. 자, 스푸핑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결과값이 가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ARP 스푸핑은 맥 주소가 가짜라는 거고, DNS는 IP가 가짜라는 거고, IP 스푸핑은 얘가 다른데, 얘는 결과값이 가짜는 아니에요. 얘는 신뢰된 관계에서 원래의 IP, 그러니까 IP가 10번이면 무조건 허용해 주는 거야. 그런데 공격자가 자기 IP를 10번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을 우회하고 들어간다. 그게 뭐죠? R 커맨드입니다. R로 시작되는 명령, R로그인, R쉘, R카피. 그래서 걔는 이쪽 서버에 .rlostz, 이것도 기출이에요. 다 rlostz에 처음에 IP 주소 10.10.10의 계정 루트, 이러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안 물어봐요. 그래, 이 컴퓨터가 IP가 10.10.10이고 이 플로그에 로그인한 계정이 루트라면, 요게 설정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게 IP 스푸핑. 관련 없는 건 UDP 플러딩이고요. UDP 플러딩은. 자,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자, 크랙이라는 건 뭐죠? 패스워드를 공격하는 거예요. 패스워드를. 세션 하이제킹은 연결 정보를 뺏어가는 거죠. 누구의 연결 정보? TCP의 연결 정보. 얘는 뭐 다 디도스인 거고, 변조, 갑바끄는 거고, 정보 획득, 수동적 공격, 스니핑인 거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40번. 뭐 문제가 걔는 기네요. 라우터의 SNMP 설정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설정 이후에 라이트 명령을 실행해서 MV, 그러니까 라우터의 램이죠. 기록을 해야 된다. 자, 요거는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라우터 명령을 치는 거죠. 지금 텔넷으로 연결하고 enable 패스워드 넣고, 그죠? 뭔가 설정을 하고, 컨트롤 Z 뭐 저장하고, 그래서 이 MV 램에는 라이트 명령을 써서 기록 설정하고, 근데 설정 이후에 여기가 라이트 메모리지 라이트가 아니란 소리구나. 그렇죠? 죄송해요. 예, 저도 틀렸을 것 같은데 라이트 메모리 똑같은데 왜 그렇죠? 예. 자, 아무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실기 중에 요겁니다. 요거 SNMP 커뮤니티 문자열. 커뮤니티 문자열이 뭐라고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패스워드다. 그거를 읽기 전용으로 설정해야 된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보안 시작을 할게요. 아파치 웹서버의 설정 파일의 이름이 http://conf죠. 뒤에다 요거 붙이면 되고요. 프로그램의 이름은 httpt죠.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아파치 웹서버, 즉 웹서버는요, HTML의 문서를 전달해 주는 거고, 웹브라우저는 문서를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문서를 디렉토리별로, 윈도우 디렉토리 얘기하는 거예요. 폴더 디렉토리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XAMPP HDocs라는 건 가장 기본 디렉토리, 즉 도큐먼트 루트 디렉토리인 거고, 물론 이제 다른 설정에 도큐먼트 루트 디렉토리가 뭐다 써 있습니다. 그 중에 옵션으로 인덱시스를 줬다. 즉 뭐예요? 디렉토리 리스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주었다. 그러면 모든 거는 재현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지금 보면 아파치 웹서버가 하나 있죠. 하나 띄워볼게요. 그럼 이제 80번 포트에서 리슨하고 있어야 되겠죠. 리슨하고 설정이니까 콘피그 http://conf 이걸 열어보죠. 열어보면 이렇게 생겨먹었다 이거죠. http://conf가 쭉 내려가 보면 쭉 내려갑니다. 80번 포트, 그죠? 웹이니까 여기 도큐먼트 루트의 기본 디렉토리다 라는 게 있고, 그리고 옵션지에 인덱시스가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이 있겠죠. 그러면 도큐먼트 루트 디렉토리가 XAMPP HTdocs니까 디렉토리에 가봐서 지금 XAMPP에 htdocs잖아요. htdocs, 그죠? 여기잖아요. 여기가 기본 디렉토리고, 요 index.php 요게 디렉토리 인덱스 제일 처음에 여는 파일, 이제 거기에 파일명이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게 없으니까 얘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내가 폴더를 이렇게 A라는 폴더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철자가 틀렸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 기사는 자기가 재현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뭐 이론으로 디렉토리 리스팅 뭐다 뭐 그런 거 뭐 그것도 뭐 시험에 붙으려면 해야죠. 아무튼 이렇게 aa.txt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브라우저를 띄워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제 컴퓨터는 127.0.0.1에 이렇게 치면 XAMPP는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대시보드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디렉토리가 여기 보면 대시보드가 있죠. 지금 htdocs에 여기 여기로 넘어갔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리다이렉션, 방향 재지정이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index.php 파일에는 코딩에는 이쪽으로 가세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A라는 디렉토리 아까 하나 만들었죠. 자, 그러면 디렉토리 정보가 보이고 파일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보이죠. 그죠? 파일의 내용도 볼 수 있고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그죠? 이게 디렉토리 리스팅인 거고,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상위 디렉토리로 가보자. 자, 여기가 도큐멘트 루트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칸 뒤로 올라가 봐. 이렇게 요게 먹으면 경로 조작 취약점이 되는 거예요. 요거 경로 조작 문자열에 의한 취약점. 아까 입력한 거는 뭐죠? 입력한 거는 경로 조작 문자열이 되는 거고, 리퀘스트 메소드 공개라는 거는 get과 post, 뭐 put, delete 이런 게 있는데 입력에다가 옵션즈를 줘서 이 웹서버가 허용하는 리퀘스트 메소드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능의 목록을 볼 수 있다. 그러면 allow 메소드, 허락된 메소드가 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XML 외부 개체 참조죠. XML 밖에 있는 XML을 읽을 때. 자, 이제 뒤로 가보죠. 다음 공격 기법 중 대용량의 데이터를 변조하면 메스입니다. 네, 메스. 그리고 유니온과 블라인드는 전부 다 SQL 인젝션 기법인 거죠. 전부 다. 물론 이제 뭐 얘도 SQL 인젝션인데 쿠키값 꽂히면 블라인드가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여기 true와 false, 정상일 때와 비정상일 때 차이를 놔서 응답값이 다른 걸 갖고 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죠. 사실은 서브스트링, 문자열을 어떤 변수가 있으면 1바이트 하나가 혹시 A입니까? 그래서 이게 true가 나오냐 false가 나오냐 따라 하는 게 블라인드. 이거는 SQL의 유니온은 SQL의 유니온구를 써서 유니온구는 합집합을 만드는 겁니다. 합집합을 select from 이라는 SQL 문이 있으면
유니온 쓰고 혹은 유니온 올 쓰고 셀렉트 프롬 그러면 합집합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기출 중에 이것도 나왔어요. 응답 시간의 차이를 이용하는데 즉 정상일 때는 빨리 오고 늦게 올 때는 좀 늦게 와. 그래서 슬립이라는 함수 같은 걸 사용해서 SQL 인젝션을 할 수 있는데 그게 타임 베이스 SQL 인젝션. 요것도 기출이에요, 사실. 요것도 기출입니다. 유니온 SQL 인젝션도 기출이고, 자, HTTP의 리퀘스트예요. 요청. 그죠? 리퀘스트 헤더에 포함되지 않는 건 뭐냐? 셋 쿠키죠. 쿠키. 리스판스. 쿠키는 서버가 설정해서 주는 겁니다. 브라우저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자, 이메일 보안 기법에서 가장 단골은 PGP입니다. PGP. 그래서 PGP 하면 부인 방지 못한다. 기계처럼 외워야 돼요. 자, 수신자에 대한 부인 방지를 못한다. 자,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하는 거야. 통신자에 대한 부인 방지는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 일단은 전자서명을 알아야 되는데, 전자서명을 할 때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알아야 돼요. 개인 키는 당연히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만 있는 키겠죠. 그럼 내가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해요. 개인 키로 암호화된 거는 공개 키로만 복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개 키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키예요. 이름 그대로. 근데 이 메시지를 내가 받았어. 근데 공개 키로 풀었네. 그래, 이게 풀리는 거예요. 이게 풀렸다라는 거는 개인 키는 송신자만 있으니까 뭐 네가 보내놓고 안 보냈다고 그러지 마. 그죠? 내가 이게 풀렸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고, 수신자 부인 방지는 내가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갖고 공개키는 누구나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수신자 부인 방지는 못한다. 그거의 기능은 없습니다. 자, 45번 이메일 전송 기법. 그죠? 이메일 전송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MTA는 메일 서버입니다. 그래서 메일이니까 샌드 메일이 되겠죠. 전달하기 위해서 뭐죠? 메일 딜리버리 에이전트. MUA는 메일 유저 에이전트. 우리 웹브라우저에서 이메일 쓰는 거. 그리고 네이버 서버에 보내니까 그게 MTA가 되는 거고, 네이버 메일 서버에서 구글 메일 서버로 전달하는 거 MDA가 되는 거죠. log4j, 그죠? 자바의 로그 파일을 쓰는 자르 파일, 라이브러리, 뭐 프로그램이죠. log4j의 그 특징은 JNDI라는 자바 네이밍 디렉토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발생된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2번. 자, 46번. 자, DB 암호화 기법. 그럼 또 뭐 나와요? DB API 방식, 플러그인 방식, 그 다음에 TD 암호화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있는데 DB를 암호화할 때 애플리케이션은 수정은 없대. 그건 API입니다. API 방식은 애플리케이션을 고쳐야 돼요, 개발자가. 그러니까 API는 당연히 아니고, DBMS에 부하가 발생한다. 플러그인 방식, 즉 내가 실제 원본 테이블 A라고 있는데요, 가상의 뷰 A를 하나 만들어주고 솔루션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인서트를 하면 알아서 암호화 시켜서 저장하고, 열면 알아서 풀어서 전달해준다. 그러니까 플러그인 방식인 거고, 요게 DBMS에 설치를 하니까 DB에 부하가 발생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음 공격에서 설명하는 방법은 뭐냐 라고 그러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네트워크에 침입해서 소스코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상품을 배포할 때 소스코드 내에 악성 코드를 넣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공급망에서 악성 코드를 배포한다.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죠. 서플라이 체인 어택. 이런 공격 기법들이 아마 SK텔레콤, 이건 추정이에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해킹일 이유가 커요. 이게 왜 그렇게 SK텔레콤을 그렇게 쉽게 해킹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격자가 이메일에 첨부된 가짜 송장이나 급여 명세서 같은 걸 포함하여 의심하지 않을 만한 파일을 실행하도록 하는 사회공학적 랜섬웨어다. 이건 뭐 외워야죠. 로키죠, 로키. 자, 그리고 워너클라이는 뭡니까? 워너클라이. 포트 번호 450, 455인가? 그죠? 공유 폴더. 그거 이용해서
랜섬웨어에 걸린 거죠. 제일 유명한 거죠. 이것도 시험의 기출이에요. 이것도. 자, 클립토. 이건 뭐죠? 비트코인 안내서를 준대요. 이 랜섬웨어는. 근데 요즘 다 주지 않나? 아무튼 이걸 갖고 할 수밖에 없어요.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자, 다음 공격에 대한 대응 방법이 뭐냐라고 돼 있는데 DNS잖아요. 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감염된 PC를 공격자가 원격으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차단한다. DNS 싱크홀. 엄청나게 나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필기에는 엄청나게 나오고 실기에도 한번 나왔어요. 이거 단답형으로. 자, 그리고 요 예제는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DNS 라우팅은 도메인 이름과 연결된 IP 주소를 변환하는 거고, 웜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서버로 리다이렉션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십시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51번이죠. 5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구로 올바른 것은 안드로이드에서 디버깅은 안 돼요. 디버깅. 그리고 다양한 기기와 통신할 수 있는 다목적 명령어 도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1번이죠. 1번 APK 툴. 그죠? 죄송해요. ADB네. ADB. 그죠? ADB고 이게 리버싱 도구네. 리버싱 도구고 디컴파일러는 이제 안드로이드가 자바로 되어 있으니까 자바 이걸 풀어내는 거죠. 컴파일러는. 자,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요구사항과 이제 거리가 먼 것은, 자, 보안의 요구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감사 기능, 인증, 무결성, 추론 방지. 다 맞죠? 사실은 이게 뭐가 틀립니까? 이거는 인증과 무결성, 감사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정의를 했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일단 추론 방지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자, 네임스페이스 상에서 최종 호스트명, 그러니까 우리가 따따따.naver.com 이렇게 풀로 치는 거, 그죠? 이걸 FQDN이라고 한다. FQDN, 그죠? FQDN. 자, 그 다음에 54번. 안드로이드 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안드로이드 앱의 APK를 디컴파일러로 할 때 넥스트 투자르는 난독하다. 아니. 이게 푸는 겁니다. 이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디컴파일 도구예요. 이거는 난독하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2번은 틀린 거죠. 자, 다음 보기에서 알맞는 것은 디지털 포렌식에서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배포할 때까지 추적하는 거. 보호관리 사슬. 그죠? 보호관리 사슬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3번인 거고. 자, 56번. 새로운 리소스, 그죠? 새로운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이게 말이 어렵거든요. 결론은 악성 코드를 업로드할 수 있는 게 뭐냐? 푸시에 풋. 딜리트는 삭제하는 거고, get은 우리가 URL 옆에 파라메터 하는 거고,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리퀘스트 메소드라고 하죠. HTTP. 그 종류를 보는 게 뭐야? 옵션지고, 캡차,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그죠?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확인하는 거. 그게 캡차인 거죠. 그게 캡차인 거고, 캡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자동화된 것으로 보이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감지한다. 맞아요. 그거 맞고. 자, 그리고 지금 복과 스팸을 막기 위해서다. 왜? 반복적으로 하니까. 컴퓨터와 사람을 구분한다. 이게 핵심이죠.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람은 쉽게 해결 가능하지만 컴퓨터는 어렵다. 이거 4번이에요. 4번. 그리고 이 캡차는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의 기출문제예요. 이거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프록시라는 건 뭐예요? 중간에 있어서 원래 접근 통제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프록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인데, 자, 포워드 프록시과 지금 리버스라고 하면 뭐 백워드 그래도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PC에 있어요. PC 앞에서 프록시가 있고, 여기는 인터넷, 그 다음에 여기 서버가 있어. 이 서버 앞에서 프록시. 그럼 얘가 사실은 접근 통제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자, 포워드 프록시는 클라이언트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클라이언트와 인터넷 사이에서 있는 프록시 서버이고, 다른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인터넷을 걸쳐서 데이터를 반환한다. 아니죠. 인터넷 없고 우리 집에 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여기가 인터넷이니까. 그죠? 이것도 좋은 문제예요. 왜?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 프록시에 대한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L4 스위치, 로드 밸런싱 하는 거, 뒤쪽에 웹 서버가 여러 대면 한 번은 A 부르고 한 번은 B 부르고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거. 자, 그리고 PC에 있는 프록시가 익명성을 제공한다. AWS, 참 특이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AWS라는 어떻게 보면 제품이잖아요, 제품. 제품을 기준으로 지금 문제를 내지는 않는데, 특이한 문제예요. 네트워크 서브넷을 이용해서 인터넷 존과 서버 존을 분리해야 된다. 맞습니다. 존을 통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서브넷을 통해서. S3가 그냥 스토리지라고 보면 돼요. 내가 파일을 올려도 되고 동영상을 올려도 되는 거. 퍼블릭 접근을 차단해야 된다. 이거 체크하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바로 불러요. 계정 관리가 IAM이에요. 2차 인증, MFA, 멀티팩터 오덴티케이션 적용해야 된다. 맞죠? RDS가 DB입니다. 백업 설정을 통해서 백업하고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해야 된다. 맞아요. 시큐리티 그룹, 이게 방화벽에 인바운드에 대해서 허용 정책을 적용하고, 아웃바운드는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잖아요. 미음은 틀린 거지. 미음은 빼야지. 그러니까 4번이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는 아웃바운드가 다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막아줘야 돼요. 다음 보안 취약점, X쿼리와 X패스. 이건 XML-DB와 XML 문서를 질의할 수 있는, 조회할 수 있는 거죠. XML 삽입이죠, 뭐. 그죠? 이건 당연히. 그냥 크로스 사이트를 알 거고, SSRF는 뭡니까? 서버 간 요청을 공격하는 거죠. 앞쪽에 웹 서버가 있는데 뒤에 학사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그럼 내가 입력값으로 학번을 입력하는 거야. 근데 학번에다가 이상한 값을 넣어갖고 이쪽 뒤쪽의 서버를 공격하는 거를 SSRF, 서버 간 공격, 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SSRF는. 그리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그죠?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하는 거고, 얘는 웹 서버에서 요청을 한다. 이 말 뜻을 이해가 되죠. 물론 입력값은 클라이언트가 보낸 겁니다. 값으로. 그래서 웹 서버의 요청을 변조하고 의도한 서버로 공격을 한다. 내부 서버의 정보를 탈취하는 게 목적이다 라는 거. 자, 이렇게 하면은 애플리케이션 보안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정보보안기사 기출풀이 정보보호 일반 시작을 하겠습니다. X.509 인증서, 이거는 우리가 버전 3 쓰고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버전 3 쓰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정보보안기사 기출문제이면서 필기 기출이면서 자주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25년도 진단원 기출문제이기도 해요. 거기에 확장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없는 건 뭐냐? 모르죠. 이거는 모르죠. 이거 외워야 되죠. 필수 항목도 아니고 확장 영역에 뭐 이런 게 있대요. 그죠? 그래서 서명 식별자 알고리즘, 이거 알고리즘 식별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 문제로 끝내세요. 이걸 뭐 이걸 외울 수는 없죠. 자, 근데 이제 얘는 기억할 수 있죠. 필수 항목에 퍼블릭 키가 있다. 그죠? 개인 키는 없습니다. 개인 키는. 자, 그 다음에 1976년 뭐 누가 만들었는데 IBM에서 만들었대요. 미국 NIST, 즉 표준화 기구죠. 64비트 블럭의 56비트 키는 데스입니다. 데스고, 트리플 데스는 여기에다 3을 곱하는 거예요. 56 곱하기 3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트리플 데스의 키가 되는 거고요. 데스는 라운드가 16라운드입니다. 이 곱하기 3을 하면 트리플 데스의 라운드가 되는 거고, IDEA, 얘도 기출문제죠. 라운드의 수가 가장 작은 거, 이게 8라운드예요. 그리고 128비트 이상 10라운드, 그 다음 192, 12, 2루 증가돼요. 그 다음에 256 뭐죠? 14인가? 14라운드. 지금 제가 말한 거 있죠? 전부 다 필기 기출입니다. 전부 다 필기 기출. 외워야 됩니다. 그거는. 저도 뭐 외운 거죠. 뭐. RSA의 문제점을 해결한 그 공개키가 ECC입니다. ECC. 타원 곡선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고, 이 ECC는 RSA의 1024비트를 160비트로 보안성을 확보한다. 그래서 ECDSA, 그죠? 얘가 되는 겁니다. 63번 보안하게 나온 거. RSA 나오면 머릿속으로 ECC, 그 다음에 OAEP인가? RSA, OAEP. 요거는 뭐냐? 요것도 기출문제인데, 대칭키 암호화를 하면 결과적으로 입력이 똑같으면 이렇게 출력이 똑같단 말이죠. 입력이 다른데, 입력이 똑같은데도 암호문의 결과가 다른 게 아까 그거예요. OAEP인가? 뭐 그겁니다.
자, 그래서 63번이고. 초기화 벡터가 없는 게 뭐냐? 12가 아니라 20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 또는 두 개의 블럭을 암호화할 때 사용하고, 똑같은 크기가 블럭이잖아요. 똑같은 크기의 블럭을 만든 다음에 초기화 벡터를 넣어서 암호키 넣고 암호문 만드는 거, CBC.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블럭에 넣는 거, 그죠? 자, CRL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 CRL이 뭡니까? 인증서 취소 목록이죠. 그죠? 리보케이션이잖아요. 취소 목록. 근데 이 인증서가 유효하냐 무효하냐 검사하는 프로토콜이 OSCP예요. OCSP. OSCP가 아니라 OCSP죠. OSCP는 자격증 이름인데, 그죠? 자, 그래서 인증서의 유효성을 검사한다. 커버러스, 통합 인증이죠. 데스 알고리즘을 쓰는 거, 4.0은 대칭키만 씁니다. 대칭키만. 그래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사용한다.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 자, 이거는 뭐 이대로 계산해 봐야죠. 2의 32의 해시값이 1024 이후에 암호화가 해독되어도 관계가 없는 비트의 최소의 수는 뭐냐? 요거는 요식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는 쭉 이제 넘어갑니다. 자, 커버러스의 인증 절차. 요 순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림에서 가로가 있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림에서. 그래서 원래 2025년 책에도 커버러스 인증 단계 그림이 있었는데 2026년도 이론서의 커버러스 인증 단계 그림을 실제 시험 문제처럼 바꿨어요. 실제 시험 문제 그림으로 바꿨어요. 기존 그림을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세요. 자, 그래 올바른 것은 뭐냐? 인증 요청, 티켓 발급, 서비스 요청, 티켓, 서비스 제공 순으로 돌아간다. 자, 상점과 은행 사이의 프로토콜은 뭐냐? 이제 전자 화폐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얘는 상점과 은행 예치죠. 그죠? 예치 프로토콜은 상점과 은행, 지불은 상점과 사용자가 돈 내는 거잖아요. 인출은 은행, 그죠? 자, 은익 서명. 이것도 단순 암기인데 이캐시입니다. 은익 서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몬덱스는 뭐 해외 외환거래, 그 다음에 소액 지불, 비자 캐시, 네캐시, 뭐 전자수표. 이거 암기예요. 뭐 방법이 없어요. 자, 다음 중 해시 함수가 아닌 것은 뭐냐? 블루피시죠. 블루피시는 대칭키입니다. 대칭키. 이건 대칭키고, 유럽에서 만든 해시 함수 뭐냐? 요거 나왔어요. 요것도. 요거 원래 이렇게 붙였어야 되는 건데요. 그죠? 유럽에서 나온 거고, 블루피시는 기본적으로 64비트 블럭을 써요. 근데 128비트도 쓸 수 있습니다. 128비트도. 자, 다음은 무슨 공격을 하는 거냐? 자, 여기 밑에 있는 지금 화면을 보면 여기 써 있어요. 지금 레인보우 테이블이잖아요. 레인보우 테이블이 뭡니까? 그 평문과 암호문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조회해서 암호문을 해독하는 거죠. 암호문을 해독하는 거고. 그래서 패스워드 탈취겠죠. 패스워드 탈취. 자, 이산대수 기법이 아닌 것은 뭐냐? 자, 이게 DP 헬먼, 이름도 어려워요. 그죠? 헬먼. DP와 헬먼이 만든 거죠. DP 헬먼의 암호화 키를 어떻게 교환할 거냐. 키 교환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거는 두 명의 상대방에게 암호 키를 교환하는 방법을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중간자 공격에 약하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이때 수학적 기반이 이산대수예요. 이 이산대수를 이용해서 최초의 전자서명을 만드는데 그게 엘가말입니다. 이 최초의 전자서명의 크기를 줄이는 게 슈노르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알고리즘 자체가 바뀌어요. 타운 곡선 알고리즘을 쓰는 건 ECC고. 그러니까 ECC,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이 있어요. 소인수분해가 RSA, 그 다음에 라빈, 이거 다 기출입니다. 라빈. 그 다음에 올드로 시작되는 놈이 하나 있어요. 요렇게 세 개밖에 없고, 타운 곡선 요거 하나. 그리고 내가 알고리즘 모르겠다. 뭐 수학적인 무슨 기반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다 이산대수. 이렇게 가야 돼. 그렇게. 자,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 아닌 것은 뭐냐? RSA죠. 소인수분해. 그죠? 이거는 뭐예요? 공개키죠. 엑스타 509 버전 3번. 그죠? 이거 진단원 기출문제라고 했죠. 25년도 2회 때. SHA-1 해시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그죠?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SHA-1은 160비트입니다. 128비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안을 공부하다가 이 16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건 SHA-1 요거 하나랑 두 번째 뭐 있죠? ECC. ECC의 160비트는 RSA의 1024비트의 보안성을 낸다.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160비트 뭐가 있죠? 예. 생일자 공격. 해시 함수의 최소 길이를 정의한 거. 생일자 역설, 뭐 생일자 어택이라고도 얘기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웹사이트 노출 차단하는 거, 뭐 로버티스죠.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allow, disallow, 유저 에이전트에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allow의 디렉토리명을 주면 거기는 그죠? 가져가도 되는 거고, disallow의 디렉토리명 주면 그 디렉토리는 가져가면 안 되는 거고, 크롤러가 못 갖고 가게 하는 거죠. 파이스텔 구조, 암호화 방법과 복호화 방법이 똑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SPN은 암호화와 복호화 방법이 다른 거. 다른 말로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ES 여기 있네, 그죠? AES 요거 얘기하는 거고, 파이스텔은 얘네들입니다. 자, 그래서 AES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의 아리아, 그죠? 아리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드, 시드는 파이스텔 구조고, 그죠? 몇 번이에요? 그게 파이스텔 구조가 아닌 거. 여기 아리아네, 그죠? 자, 넷바이오스는 우리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윈도우 공유 폴더, 뭐 사실 윈도우 리눅스 다 할 수 있는데, 컨스트럭션 서비스 포트 그 번호는 뭐냐? 네임을 생성하는 서비스 포트가 뭐냐? 이거 외워야죠. 뭐 UDP 137, 그죠? 137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RSA의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에서 수신자의 공개키가 3하고 15일 때 송신자의 암호물이 C이다. C의 7이다. 이때 평문 M으로 올바른 것은 요거는 요식에다가 이렇게 넣어 보셔야 돼요. 요식에다가. 저도 뭐 이거 외워서 뭐 모릅니다. 요식에 맞춰 봐야 되고. 자, 여기까지 하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끝났는데, 사실은 정보보호 일반은 그냥 암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막 얘기하는 게 거의 다 암기지, 뭐 우리가 암호화의 수학적 뭔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얘기한 거 위주로. 자, 정보보호 관리 및 법규에 대해서 보죠. 자, 다음은 ISMS 인증의 외부자 보안에 대한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ISMS의 인증의 항목은 크게 3개가 있죠. 이것도 실기 암기입니다.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자, 두 번째, 보호대책 요구사항. 네 번째, 이거는 P일 때, ISMS P일 때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처리 단계별. 그러면 이렇게 두 개만 하면 ISMS 인증인 거고, 요거까지 하면 ISMS P인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합쳐서 ISMS P라고 부르는 거고, 거기에 외부자, 그죠? 외부 직원에 대한 보안이 있는데, 그게 보호대책 요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인적 보안, 외부자 보안,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물리적 보안, 뭐 접근 통제, 인증 및 대상, 그죠? 그 다음에 재해복구, 뭐 이런 것들을 보호대책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외부자 보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외부자 보안 서약은 외부자에 대한 사업 시작 전과 후로 보안 서약서를 받아야 된다. 외부자 보안 서약이라는 게 없다고요. 항목이. 외부자 계약 시 보안이 있고요. 현황 관리 있고요.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가 있습니다. 이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모르면 틀리기 좀 쉽죠. 틀리기 쉬운 거죠, 사실. 자, 이건 이제 용어인데,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기획부터 개발, 운영 모든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고려하자. 기획부터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기획부터 모든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고려하는 거.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이거는 피하 기출인데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ISMSP 심사원 기출이기도 해요. 다 위험관리 용어로 올바른 것은 뭐냐?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조직이 소유한 유형 또는 무형의 가치다. 자산이죠. 자산에 대한 약점이다. 자산에 대한 약점이다. 뭐죠? 취약점. 그죠? 자, 그래서 자산과 취약점이다.
자, 이것도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용어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등등의 고출력 방법을 통해서 공격하는 게 뭐죠? 이거 침해 사고죠, 침해 사고. 그래서 요 침해 사고라는 용어 정의가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거. 해킹을 성공하든 실패하든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그게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거기에 신고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신고 시점은 언제냐? 내가 침해 사고라고 안 시점이에요. 안 시점. 해킹을 당한 시점이 아니라 개인정보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72시간 내에 신고해야 되죠. 그거 기출이에요. 근데 그게 그 시점이 언제냐? 유출된 시점이 아니라 내가 안 시점이에요. 안 시점. 자, 그 다음에 이제 85번 가보죠. 일부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해서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다.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한다. 가명정보죠. 가명정보. 추가 정보가 있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거. 그건 익명정보고. 그죠? 익명정보고. 자, 이제 86번 가볼게요. 자, 위험평가 수행 후 남은 위험을 자녀 위험이라고 할 때 다음 중 자녀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녀 위험에 대해서 별도의 위험평가를 수행해서 제거해야 된다. 이게 제거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죠. 2번. 이게 말은 맞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맞아요. 자, 정성적 위험 분석 제일 많이 나오죠. 과거 자료는 뭐다? 정량적 위험 분석 기법이다. 예전부터 그냥 올드한 기출이에요. 이거 나왔죠. 라빈, 소인수분해, 엘가말, 이산대수. 자, 이 용어죠. 사실은 저는 이게 더 어렵던데,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이건 맞아요. 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그 기업들을 지정하는 법률의 근간이니까 정보통신 기반보호법은 맞아요. 그래서 뭐 안전보장, 행정, 국방, 치안, 그 다음에 금융과 운송 등의 에너지, 이렇게. 치안은 아니겠지. 치안은 앞에 있는데, 그죠? 금융, 제조인가? 헷갈리잖아요, 사실. 1번입니다, 1번. 제조는 좀 안 맞죠. ISMS 심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중간 심사라는 건 없어요. 최초 3년간 인증이니까 최초 4후 4후예요. 그래서 3년. 그 다음에 갱신. 네. 자, 정치적 견해, 건강, 유전자 같은 개인정보를 뭐라 그래요? 민감정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거.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수집은 할 수 있어요. 동의를 받고 수집할 수 있어요. 근데 민감정보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럼 별도 동의가 뭐냐? 문서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요거 하나 따로 만들라고요. 자,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ISMS 의무인증, 기업이 아닌 것은 이건 맞아요. 1,500억 이상인 종합병원이 아니라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이거 CPPG 문제이기도 해요. 문장 중에,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말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냥 병원은 다 큰 병원, 작은 병원 이렇게 하지, 무슨 우리가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뭐 1차 병원, 2차 병원 이런 말 안 쓰거든요. 그래서 요게 답이다. 그죠? 상급 종합병원이에요. 개인정보 열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그죠? 올바르지 않은 것은, 열람은 뭐예요? 내 개인정보 좀 확인해 주세요. 보통 언제 합니까? 열람 신청을. 내가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이상해요. 이거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격관리법에 따라서 거절합니다. 안 보여줘도 됩니다. 어떤 공공기관에 뭔가 요청을 해. 내 거는 봐줘. 공공기관의 무슨 법률에 의해서 거절합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거절 사유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법에 소기업은 개인정보 담당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거절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정보 주체, 즉 고객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모든 건. 자,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이거 아까 별도 동의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고유식별자 수집할 때 단 1번의 고유식별자는 주민등록번호는 제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의해서만 수집할 수 있어요. 제3자 제공 별도 동의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은근히 많이 나와요. 개인정보 영향평가시 고려사항.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PI에도 나오고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도 많이 나오고, 보안기사 실기에도 많이 나옵니다. 영향평가 고려사항이 원래 3개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 개인정보의 수, 그 다음에 뭐 권리를 해할 가능성, 그 다음에 제3자 제공 여부, 요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이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이 위에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유기간. 근데 저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두 개거든요. 민간 및 고유식별자예요. 민간 및 고유식별자. 그래서 실기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5개가 뭐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간 및 고유식별자 하나가 돼갖고. 자, 접속 기록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서버의 IP 필요 없어요. 출발지의 IP입니다. 출발지 IP. 일시 계정 수행 업무, 정보 주체 정보. 요거 언제든 실기에 나올 수 있다. 여기 접속지 정보라는 게 IP예요. 접속지 정보라는 게. 자, 90, 그죠? 학교는 CPU. 개인정보 책임자가 누가 될 수 있냐?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자. CPPG 문제죠. PI에서도 나오고요. 영향평가에서도. 그 다음에 시군교육청, 시군도, 시군교육청. 그러면 시군도 3급, 시군교육청 4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완전 그거는 CPPG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그냥 말로 얘기한 거는 CPPG 문제고, 그리고 정보 주체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고객의 부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주소와 연락처를 수집하는 경우 아니죠. 이건 동의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9번. 정보 주체라고 말을 하면 이거는 무조건 개인정보보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보 주체라고 말을 하면. 이용자라고 하면 정보통신망법을 얘기하는 거고. 자, 정보 주체의 이해로부터 수집한 수집 출처.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개인정보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 여기서 받았다라고 통지하라고요. 근데 모든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정보 주체의 수가 100만 건 이상이거나 민간 및 고유식별자가 5만 건 이상인 기업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 요구가 없더라도 뭐가 틀린 거예요?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게 틀린 거죠. 그죠? 5만, 100만. 3개월 이내에 알려야 된다. 자,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이게 법률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고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용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하면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생성, 이용 과정 등등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DB와 연동돼서 개인정보를 처리에 관여하는 웹서버는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됩니다. 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가는 경로에 있는 시스템은 전부 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서버, 와스 전부 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기출문제는 됐고, 나머지는 이제 29년도 9월 문제인 거죠. 자, 완료를 하겠습니다.